네. 휴안지였나요? 유유지였나요? 휴안지였어요? 예. 옆에 분들하고 막 떠드는 건 유휴지입니다. 예. 자, 이제 경제론 부분의 내용을 볼 텐데, 경제론에서 체크할 내용들만 따다닥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 더 빨리 나갈 겁니다. 전체를 막 다 이잡듯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론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체제죠. 시장경제.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고요? 시장과 경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론을 공부한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인가요? 맞죠? 그 다음 그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건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경제론을 공부할 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하겠네요. 근데 수요의 법칙이 있고 공급의 법칙이 있죠. 근데 좌우하는 건 가격이니까 당연히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반비례. 그게 수요의 법칙이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그게 공급의 법칙이고, 비례관계죠. 그 내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수요 공급 뜨면 무조건 시장으로 갑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뭔지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 개발론에서 분석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 분석이다. OX. X. 시장 분석. 수요와 공급은 뭐라고요? 시장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다. 뭐가 더 폭이 넓다? 시장 분석이 더 폭이 넓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건데,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래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죠.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효과에 의해서 수요량이 감소했던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은 가격 효과 때문에 나타나요? 수요 효과 때문에 나타나요? 가격 효과죠. 그 가격 효과가 크게 둘로 쪼개지죠.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가 이거였네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치재료. 대체되는 효과에 의하여 대체된 수량만큼 당해 재화의 수량은 감소한다? 네. 그러면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대체돼서 수요량은 많이 감소한다? 많이 변화한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대체 효과인가요?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맞죠? 그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연결을 시켜보면 정부가 공공임대택을 건설 공급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대인이 공급량을 못 줄이니까 단기에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할 것이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자가 힘이 세지는 거니까 수요자에게 얼마 못 떠넘긴다. 조세의 정가가 줄어든다. 네, 그게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였죠. 기억나셔야 돼요. 근데 장기가 되면 사적시장의 임대인은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옮겨간 만큼 수요 감소로 초과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 하락. 그래서 정상이윤도 못 누리게 되니까 펑펑 울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그럼 장기가 되면 이제 줄인다. 공급을 줄이죠. 얼마만큼 줄여요? 삐치게 한 만큼. 그래서 공공임대택이 100채 공급됐으면 100채 줄이죠. 는 만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집이 커지는 효과가 사라지죠. 는 만큼 주니까. 전체 임대택 수량의 불변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진다고. 그럼 대체할 집이 많아진 효과 없어졌으니까 수요 탄력성이 커진 효과도 없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사라진다. 언제에는? 단기에, 장기에. 장기에는. 그래서 이때 장단기 모두 존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공공임대택으로 옮겨가 사는 임차인만 단기에도 싼 임대료에 공급되니까 이익을 누리고 장기적으로도 싼 임대료니까 이익을 누리는 거다.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대체 효과가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한다? 탄력성. 탄력성.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이거였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나요? 감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주니까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으니까 수요량을 줄인다? 이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죠. 그 둘을 합쳐서 무슨 효과? 가격 효과. 무슨 효과가 아니다? 수요 효과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정상재 열등재 구분.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상재와 열등재와 대체재와 보완재를 헷갈려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당의 재화, 우리가 판단하는 건 해당 재화, 당의 재화죠. 해당 재화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대체재. 보완재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 거네요. 뭐에? 해당 재화의 보완재죠. 그래서 재화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대체관계, 보완관계입니다. 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정상관계, 열등관계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재와 열등재는 한 재화 안에서 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게 정상. 소득과 반대로 움직여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버리면 열등해 보인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 열등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뭘 함정할 수 있냐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한 재화 안에서 판단하는 건 뭐고? 소득 효과고 두 재화가 나오는 게 뭐다?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두 재화, 한 재화와 다른 재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득 효과라고 나오면 X라고. 네? 헷갈린다고요. 헷갈린다고 진짜로. 그래서 반드시 정상재, 열등재의 구분은 뭐가 주어져야지만 가능하다? 소득과의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입니다. 근데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가 아닌 예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오히려. 이게 명품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 오히려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나 가능하다? 배불린 효과예요. 그 다음 나이키 운동화의 짝퉁이 나이스 운동화인데 그럼 걔는 열등제죠. 근데 그게 가격이 더 떨어졌어. 그러면 쪽팔려서 걔를 신고 다닐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열등제 중에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수요량이 더 감소하는 것. 그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가요? 기펜제? 그러니까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 있어요. 정상제 중에도 있어. 열등제 중에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재화가 기펜제라고. 됐죠? 끝. 그 다음 미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이 있는데 한 번만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예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단위당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수요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단위당 지불하는 금액이 수요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당 주는 만족도가 커지니까 줄어드니까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건 거예요. 사과를 한 개째 먹어요. 그럼 맛있다죠.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야. 두 개째 먹었어. 맛있다죠. 세 개째 먹었어. 맛. 네 개째 주면 한테 때려주고 싶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발생하는 효용이 만족도가 주니까 단위당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네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이네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헷갈려 하세요.
보세요. 우리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인가요? 이게 하나의 수요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는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뭐를 나타내는 곡선?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 그러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지금 얘가 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곡선의 변화면 얘는 수요의 변화죠. 맞아요. 그럼 얘가 곡선의 변화가 아니야. 이 곡선상에서 점이 막 들이다 움직여 다녀. 그럼 곡선의 변화가 아니면 무엇의 변화가 아니겠네? 수요의 변화가 아니죠. 얘를 무엇의 변화라 해? 얘를 단순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수요 곡선은 곡선의 모양, 이 모양이 우하향하는 곡선이에요. 맞나요? 맞죠? 그런데 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이외의 요소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해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 맞네요? 맞죠? 그럼 얘는 우측으로 이동했고 위로 떴네요? 그래서 무슨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하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걸 헷갈려 하세요. 수요 곡선의 모양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반비례 관계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니까 우상향 이동하는 거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우가 아니라 하향 이동한다. 그럼 얘를 외운다. 이건 뭐 하려고 외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 곡선 우린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증가하면 우측 이동만 이렇게 그려놓고 위로 뜬 걸 확인하면 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우상향 이동한 거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자, 좌우로 움직이는 건 뭐가 좌우로 움직여요? 응? 아니. 거래량이 좌우로 움직이죠. 상하로 움직이는 건 뭐가 상하로 움직여요? 가격이 상하로 움직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이 전에보다 우측으로 이동했대. 그럼 균형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힐까요? 좌측에 찍힐까요? 똑같은 위치에 찍힐까요? 우측에 찍혀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게 균형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공부한 이게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그럼 이 균형점이 수요나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 얘가 이동하죠.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이렇게 찍힌다고요. 그럼 그 결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이때 이 곡선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이 되면 무조건 점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순간 점은 전에보다 우측에 찍혀요? 거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얘가 상향 이동했다면, 곡선이 전에보다 상향 이동했다면 점이 원래 점보다 위에 찍혀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뭐 한 거다? 증가한 거고, 상향 이동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X라고요.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이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하향 이동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거래량은 감소한 거고 전보다 가격은 하락이에요. 하락. 네.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주의를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 비용 증가산업, 비용 감소산업, 비용 불변산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위당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하나당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똑같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생산할 수 있는 게 비용 불변산업. 단위당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점점 증가하는 게 비용 증가산업. 좀 더 싼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비용 감소산업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산업은, 주택 건설 산업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자들끼리 목재, 철근, 세멘 등을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할까요? 맞죠? 공급자가 많아지면. 그럼 목재, 철근, 세멘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세멘은 시멘트의 유식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산업은. 네. 비용 증가 산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학문상으로 공부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비용 불변 산업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나중에 강조하는 내용에 무조건 뭐와 뭐가 같아지냐면 문제 푸실 때 요령이 항상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나요. 뭐랑 같아지고 끝나요? 반드시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납니다. 이 비용을 생산비라고도 하나요? 생산비. 생산비는 공급 비용이에요.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럼 공급 비용은 공급자가 결정해요? 수요자가 결정해요? 공급자가. 그럼 최종적으로 가격은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최종적인 가격은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요자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해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지금 얘기한 게 다 기출이에요. 기출. 네. 그러면 비용과 가격이 최종적으로 같아져야 되니까 잘 보세요. 이 뒤에 부분을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면 산업의 종류가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나왔어. 비용 불변 산업이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끝났다 그러면 이게 O예요, X예요? X라고요. 이 둘이 같아져야 된다고. 얘는 가격이 불변이어야 돼요. 네. 그럼 최종적인 가격이 지지고 볶고 하더니 얘가 상승으로 끝났어. 그럼 얘는 비용? 상승.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요. 네.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이면 가격은 하락으로 끝나게 돼 있다고요. 이 부분의 응용편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한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공장 짓지 말래요. 주거 전용지로 묶어버렸어. 그럼 이 지역의 쾌적성이 올라가요? 높아지죠? 그래서 이 지역의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고가주택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고가주택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가주택을 만들어줘야 돼요? 고가주택? 맞나요? 그럼 시장 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저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상향여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가현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가는 것이 있겠죠. 이게 향이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죠. 이게 상향여가죠. 그럼 이게 질적 수준이 내려가는 건 하향여가죠. 맞나요? 그럼 주택을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돼요? 질적 수준이 지가 알아서 막 개선돼요? 노후화가 진행되죠. 그럼 주택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일 거예요. 그때 인위적인 힘이 가미가 되면 수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무슨 여가? 질적순위 향상, 상향 여가가 되겠죠. 질적순위 올라가면 고소득층이 들어가 살아요? 저소득층이? 고소층. 질적순위 떨어지면? 저소득층. 주거이동과 관련이 있죠?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죠? 이게 여가 현상이죠? 맞나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보세요. 개념이 정말 쉬운 거예요. 네, 분필 나오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신축을 통해서도 늘릴 수 있나요? 새로운 지역의 고가주택, 고급주택은 신축을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상향여가를 통해서도 늘릴 수 있나요? 상향여가를 통해서도 늘릴 수 있죠.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가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저가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신축을 통해서 늘릴 수 있거나 신축이거나 무슨 여가? 하향 여가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장에 있는 자원, 목재철근, 세멘 등은 한정돼 있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급주택 지어놓고 신축해서 저수층이 들어가 살고 노후화가 진행되면 극빈층이 들어가 산다면 자원의 낭비다? 아쉽죠, 뭔가.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급주택을 지어놓고 고수층이 들어가 살다가 노후화가 진행되면 다른 데로 떠나고 저수층이 물려받아 쓰고 노후화가 진행되면 극빈층이 또 물려받아 쓴다? 자원의 뽕을 뽑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신축은 금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는 금지할 수 있어? 저가주택의 신축을 통한 공급을 아쉬우니까 얘를 금지해버리면 시장 내에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 수요에 따라 저가주택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뭘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향 여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맞나요? 이 개념을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자, 아까 내용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원래는 이거죠.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가격 상승.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린다. 그럼 초과이윤 누리는 거면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 경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이 막 지어지겠네요.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원래 주택가격보다 올라가고 끝나는지 불변으로 끝나는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가격이 불변인지 상승인지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풀 수 있다? 그 산업이 비용 불변 산업인지 비용 증가 산업인지에 따라 다르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아무리 복잡하게 막 나와 있어도 뭐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다? 비용과 가격을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다 그랬는데 중간에 봤더니 비용 불변 산업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가격 상승으로 끝났는데 그럼 걔는 X라고요. 네. 따라해 보세요. 비용과 가격은 같다. 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이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론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라. 미친 듯이 암기 방법만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이쪽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격은 비용과 같아지고 끝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가격에 임대차 활동이면 얘를 임대료라고도 하나요? 임대료죠? 임대료. 그래서 비용과 임대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리 뒤에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용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급자의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정상이윤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뭐만 누리는데 정상이윤만 누리는데 비용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으면 그때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하네요.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대료가 올라가도 초과이윤 발생하나요? 비용보다 임대료가 높아진 거잖아요. 얘가 내려가도 비용이 내려가도 비용보다 임대료가 높은 건가요? 초과이윤 발생이에요? 맞죠? 질문. 1번과 2번 중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 자 1번은 이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봤을 때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줘요.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럼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면 유효 수요 증가하나요? 증가하죠? 이제 구매를 갖췄으니까. 그럼 유효 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죠. 뭐는 그대로인데? 비용은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누리게 됐죠. 그럼 초과이윤을 기존의 공급자가 누리는 걸 보면 경쟁이 나타나요?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신규 공급이 증가하죠? 맞죠? 그럼 공급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겠네요. 맞아요.
그럼 끊임없이 내려간다,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다?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죠. 비용과 같아질 때 멈춰 서죠. 맞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면 뭐가 변화가 없었죠? 비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똑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니까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때는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조받은 만큼 준 거죠. 공급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임대료를 받으면 초과이윤 발생했네요. 그럼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리면 또 경쟁 나타나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내려가죠. 끊임없이 내려간다, 멈춰설 때가 있다? 멈춰설 때가 있다. 어디서 멈춰선다? 비용과 같아질 때.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전의 수준보다, 원래 수준보다 내려가고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좋죠. 됐나요? 뭐가 임대료가 내려가고 끝나고 뭐가 돌아가고 끝나는지 이해되세요? 그 포인트는 뭐랑 일치시키면 된다? 비용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은 주택을 지을 때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점점 증가하더라. 비용이 체증되니까 가격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만 여기까지가 기억나시면 정말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실 건 반드시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최종적인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용과 가격은 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럼 아까 질문 다시 해볼게요. 지웠지만.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 내에 수요가 증가됐겠죠. 그래서 지지구 복구 하더니 주택가격이 원래 수준보다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럼 걔는 주택건설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비용 불변 산업이요? 가격 상승으로 끝났다면 비용 증가 산업. 만약에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비용 불변 산업.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나오면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인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연관제 부분의 이 내용들에선 딱 한 가지만 기억해보죠. 저 보세요. 탄력성. 여러분 탄력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예요.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얘기하죠. 맞나요? 그래서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히 비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탄력성을 따져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맞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어딘가에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지금.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죠. 맞나요? 네. 교차 탄력성,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량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계속 따진다고요. 탄력성에서 양은 좌우로 움직여요. 맞죠? 그럼 좌우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뭐예요? 수직선이잖아. 수직선은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게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라고요. 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좌우로.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인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는 적은 거예요. 그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요.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균형 가격의 변화와 수요의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을 섞어서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를 내면 헷갈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의 내용에서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양이 변하는 정도라는 걸 기억해 두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공급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오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은 불변이죠. 되세요? 양은 불변이라고. 그럼 양이 불변이면 지금 상하는? 지금 상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변하죠? 가격 변화가 제일 큰 거라고요. 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기본은. 되셨어요? 그럼 양의 변화는, 거래량 변화는 많은 거고, 가격 변화는 상하 변화가 없는 거죠. 가격은 불변이라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됐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력성 부분으로 따질 때 여러분 두 도로가 만나는 게 뭐죠? 교차로? 그러니까 한 재화가 아니라 두 재화 사이에서 따지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에 따라서 걔가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외웠죠, 여러분? 외우는 방법 그냥 한번 외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안경 중에 뿔테 안경 쓰신 분들이 있죠. 뿔테 안경. 그걸 한번 기억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무슨 제?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대체제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면 반대겠네? 보완제겠죠. 그럼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0이야.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의 변화가 없대요. 다른 재화가. 그럼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럼 독립제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 꼭 기억하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핵심이 뭔지를 대답해 보세요. 보완제는 해당 재화와 같이 사용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효용을 보완해 주는 재화인가요? 그래서 이름이 보완제예요. 그럼 보완제는 같이 사용돼요? 하나만 쓰면 하나를 안 써요? 같이 사용되죠. 해당 재화와. 그러면 대체제는 해당 재화의 대체제죠. 그럼 대체의 또 다른 표현은 대신이죠. 대신. 그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효용이 같아요? 달라요? 만족도가 같으니까 대신이 가능하겠죠. 대체가. 그래서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일한 효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연결입니다. 이게 개론이 다 연결돼 있어요. 원가법에서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할 때 감정평가의 시점인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해요. 그때 원칙은 물리적으로 똑같이 다시 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구할 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죠? 복제 원가, 만들 째자, 만들 쪼자, 만들 성자 똑같아요? 복조 원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물리적으로 복제하게 돼 있어. 근데 물리적으로 복제를 못 하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지어서. 그러한 공법, 그러한 자재로는 안 지어. 그럼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동일한 기능을, 효용을 갖는 애로 대체하는 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대치원가, 대체원가죠. 그럼 대체원가라는 걸 딱 듣자마자 걔는 동일한 효용이네? 동일한 효용이 기능이죠. 맞아요. 맞죠? 그럼 동일한 기능이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가 돼 있잖아.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기능이니까 재조달원가에. 그러니까 감가 수정에서 기능적 감가를 또 까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라는 단어가 뜨면 물리적이 가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 간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그 문제를 푼다고요. 됐나요? 그럼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을 띠고 있나요? 맞죠? 그럼 걔들은 대체관계가 성립돼요? 네? 그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단 한 번이라도 시험 문제에 보완관계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문제 내면 그 출제자는 뒤지게 욕먹어요. 왜냐하면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학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이 얘기하신 그 아파트와 같이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욕 뒤지게 먹어요. 대체제잖아요. 맞아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5% 증가했다면, 그래서 원래 이걸 계산하면 지금 10% 상승 5% 증가하니까 옌프호가 플러스? 뿔대 안경? 플러스니까 대체제? 이렇게 판단하라고 출제자는 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 둘은 무조건 무슨 제예요?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보완제 2개, 대체제 3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중에서, 대체제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가끔 선생님들 중에 이 둘을 보완관계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도록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 헷갈려요. 지금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연립주택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10%가 있고 5%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곱하거나 나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곱해요.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탄력성은 다 곱한다. 딱 한 번 나눠요. 수요량이 뜨면 나누는 거야. 뭐가 뜨면 나눠요? 수요량이 뜨면. 그래서 얘를 순화씨라고 기억하세요. 무슨 씨? 순화씨. 그래서 수요량이 나오면 나누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얘 수요량 떴어요? 떴어, 안 떴어? 떴죠? 나누는 거야. 나머지 하나 나누는 거예요. 뭐? 이걸로 나눠야지, 그냥. 얘를 그냥 10%로 나누라고요. 그럼 계산기로 5 나누기 10이네? 0.5? 그게 답이라고요. 네. 그리고, 자, 가격과 소득을 주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을 줬을 때 어디에 곱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본인을 느꼈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득의 가격 탄력성을 곱하는 나는 정상인가? 가격의 소득 탄력성을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 지금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소득 탄력성에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된다고요. 걔들은 나누기가 없죠, 지금. 그럼 곱한다고, 그냥. 그렇죠? 그때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곱해서 수요량 계산한 다음에 반대로 감소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 더. 자, 이쪽 잘 보세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쉽습니다. 지금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예전에 이제 출제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세요. 가격이 변해요. 가격 이외가 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뭐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죠. 맞아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삐쳐나가고 좌측으로 삐쳐나가는 것, 그래서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게 무엇의 변화? 이게 수요의 변화죠. 맞아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둘 다 뭐가 변하는 건 똑같아요. 수요량이 변하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분명히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는 것,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 이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래서 곡선상에서 움직여 다니는 것, 이게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소가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해서 좌우로 삐쳐나가는 것, 이게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변하겠네요. 그럼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이 둘을 더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얘가 가격 변화에 따라 10%가 감소됐대요. 근데 전체가 5% 감소로만 끝났대. 5% 감소로만 끝났대.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에 따라 얘 얼마 변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플러스 5%인 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았어. 이제 계산을 했어. 그러면 이때 만약에 소득 탄력성이 2다 이렇게 줬다면 소득은 얼마 변화했을까요? 문제를 물어보면 지금 뭐가 나왔죠? 제가 듣고 싶은 건 수가 나왔잖아. 수나씨 나누라고. 네? 그래서 5를 2로 나눠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수요량이 10% 변했는데 전체가 빵프로래요. 빵프로래. 그럼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 변한 거예요? 10% 변한 건가요? 맞죠? 그럼 나누면? 대답 못해요? 5잖아요. 5.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됐네요? 이 문제를 계속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할 게 가격이 있으면 가격 탄력성이 있을 것이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문제는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 곱하고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 곱하면 각각이 나오고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 문제를 내는 건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얘를 가려놓고 문제를 내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 계산 문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뭐만 그냥 기억하면 된다? 자, 다 곱해요.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뭐 한다? 제발 곱하세요. 딱 한 번 나눠. 뭐가 나오면 나눠? 수요량을 내가 계산했다. 수요량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잠깐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 가격이 5%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10% 변화했다면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지 문제를 물어봤겠죠? 그냥 탄력성을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얘 떴잖아요. 수. 나누라고요. 수나씨 나머지 하나를 나누라고. 그럼 2죠? 얘 원래는 마이너스 2죠? 반비례니까.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어서 플러스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꼭 주의하실 건 가격 나오고 가격 탄력성 나오면 계산한 다음에 반대로 간다. 가격 상승이면 수요량 감소. 그것만 안 헷갈리면 이 문제 푸는 거잖아요. 됐네요. 이거 되셨죠?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균형점의 변화. 균형점의 변화는 잠깐만 기지개 한번 쫙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다음에 오늘 수업을 한 7시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2시간이 흘렀어요. 금방 집에 가요. 그리고 지금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자녀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없으면 좋아해요. 엄마만 열심히 공부 잘하면 돼.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쿡 찔러봐. 지금 맛이 점점 가는 분들이 있어 지금. 조류독감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조금 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내 졸고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쪽 보고. 너무 과도하게 꺾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서서히 꺾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균형점의 변화는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공부한 사람 중에 균형점의 이동을 틀려서 오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강사죠. 99년부터 강의를 했다고 했어요. 죽어라고 반복을 했겠죠. 그렇죠?
그럼 저한테 개론 내용 중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저한테 감정평가론이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내려가야죠, 이 자리에서. 쉽겠죠? 그런데 앞에선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듣는 여러분들은 어렵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1회 때 공부를 해보니까 개론 내용 제가 공부를 따로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좀 민법만 팠을 거예요. 저는 민법을 대충 공부해서 붙고 싶지 않아서 민법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을 미친 듯이 민법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모의고사 보니까 한 9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민법만 했다고요. 죽어라고, 민법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강의 듣고 하면서 민법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법을 할 때가 됐죠. 공법을 공부했어. 민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을 먼저 끝내려다가 작전을 바꿨죠. 만만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했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다시 받고 다시 공법을 받죠. 또다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했던 내용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과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 과목별로 외워야 될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암기 방법으로 그냥 막 외우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험장 들어가서 기억날 수 있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질적 수준이 올라가는 건 무슨 방향?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역하고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게 무슨 역하고? 하향역하. 질적 수준이 떨어진 주택에는 누가 살고? 저소득층. 질적 수준이 올라간 주택에는 고소득층. 그런 걸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가격은 무엇과 같아지고 끝난다? 비용과 같아지고 끝난다.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은 누가 정했다? 공급비용. 공급자가 정했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은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X라고요. 이게 다 기출 문제라고. 이 원리를 모르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미처 어렵게 정말 미칠 지경으로 어렵게 풀겠지만 중간에 봤더니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나오면 최종적인 가격은 뭐로 끝나야 된다? 가격 상승으로 끝나야 된다. 불변이면 쿡 찍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란 말이에요. 됐죠? 탄력성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는 풀어요, 찍어. 제발 푸세요. 기본적으로 뭐 하라고? 곱하는데 딱 한 번만 나누라고. 무슨 시? 순화시. 아까 영재는 임소영, 임대차 소유이익 소득이득 이런 거 나오면 영속성이라고요. 재생산이론은 영재, 영속성이라고요. 벌써 다 까먹었네. 1시간 차이에 우리의 추억이 또 사라졌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정상제와 열등제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니 붙여보라니까. 내라고 그냥 대답하지 말고. 정상관계, 열등관계 이상하죠? 두 재화가 열등관계다. 두 재화가 정상관계다. 이상하잖아. 두 재화가 대체관계다. 두 재화가 보완관계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두 재화가 나왔을 때 나오는 건 대체재와 보완재라고. 한 재화 안에서 소득과의 방향을 따지는 게 정상이거나 열등한 거죠. 소득과 수요의 방향은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소득이 늘면 많이 쓰고 소득이 줄면 허리띠 졸라 매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소득이 늘었더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안 쓰고, 소득이 주니까 디립다 쓰고 죽어버렸어. 열등해요, 열등하지 않아? 열등하잖아. 됐나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볼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를 기억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균형점의 이동은, 균형점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조합이죠. 하나의 점이 있으면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의 조합이라고요. 그게 균형점이야. 그럼 균형점이 이동되면 균형가격이 변하거나 균형거래량이 변화하겠죠. 그때 우리는 이 둘을 나눠서 볼 겁니다. 균형가격의 변화는, 균형은 같은 거죠,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얘 수요인가요? 우하향하는 곡선. 얘 공급이죠, 여러분?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을 수 있어요?
이 두 곡선이 같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잘 보라고요. 얘 수요고 얘가 공급이면 이 둘이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없다고요.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에서 뭐가 같아요? 얘 따라가면 공급량, 얘 따라가면 수요량이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이게 뭐다? 이게 균형인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균형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정답은 뭐였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얘 8, 10, 9, 11 이런 식으로 있다가 8, 8 그럼 같았죠. 그때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라고. 그래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다? 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게 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가격 구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고 풀죠. 그래서 P를 구하잖아. 그래서 P끼리 모으고 마이너스 떼어내고 더하고 숫자끼리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서 계산하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언제 변할까요? 균형이 깨지면 변하죠.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많은 거잖아요. 그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초과 공급,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변하지 않네요. 원래 균형이니까. 그럼 초과 수요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상승. 여기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그냥 듣고 지나쳐도 됩니다. 난 너무 잘 그려. 그러니까 균형점의 이동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는 분 있잖아요. 난 너무 잘 그려서 이걸 정말 정강석화처럼 빨리빨리 풀어.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안 봐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놓치면 안 돼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입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수요나 공급에 변화가 생겼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생겼어요. 균형점이 이동할까요?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과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과가 수요면 가격은 상승인 거고 초과가 공급이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 가격은 하락. 그럼 초과가 없다면 가격은 불변이네요. 초과가 없으면. 근데 초과가 수요인지 공급인지 없는지 모르겠어. 초과를 판단 못하겠어. 그럼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볼 때 한 번만 그냥 따라해 보시고 그냥 말아버리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발 소원이에요. 오늘 소원이야. 물론 뒤에 가면 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은 수요, 오른손은 공급인 겁니다. 왼손이 뭐라고요? 수요고 오른손은 공급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균형이니까 같아요. 그리고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하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더 높게 있는 게 초과인 겁니다. 그럼 왼손이 더 높으면 초과 수요네요. 저랑 약속하신 거죠? 공급이 더 높게 있으면 초과 공급이에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합니다. 연습. 수요가 증가했어요. 왼손 올렸죠? 이렇게 가지 말고 올려야 돼.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이에요. 됐나요? 다시 올리군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요가 증가했어요. 똑같은 양만큼 공급이 감소했어.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맞아요? 이거죠. 그럼 명백한 초과 수요죠. 가격은 반드시 상승해요. 됐나요? 다시 올레균형. 수요가 증가했어요. 똑같은 양만큼 공급이 증가했대. 해보세요. 높낮이가 더 높은 게 없죠? 초과가 없잖아. 그럼 가격은 불변이죠. 불변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올레균형. 자, 수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대요. 동시에. 그럼 이거죠. 얼마만큼씩인지 몰라도 분명히 초과 수요잖아. 그럼 가격은 상승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대요. 이러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이러고 있어야지. 예? 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증가했다고 그러지 얼마만큼 증가한지를 안 줬잖아요. 그럼 초과를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겠지. 이걸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시험장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이러면서 지나가면 돼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이걸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준 거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이렇게 줬다고 한번 볼까요? 그럼 항상 이 둘이 같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그럼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뭐가 더 많아요? 아니, 그냥 이걸 안 해도 여기서 보이잖아. 초가 수요죠? 뭘 몰라요? 정말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처음 같았는데 수요 증가 올리고 문제지에서 그냥 화살표로 그냥 올려보라고. 공급 감소면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많아? 수요량이 많으니까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이죠. 네? 근데 애가 증가로 됐다고 동시에라고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화살표를 그리려고 했더니 뭘 더 높이 그려야 되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초과를 알 수 없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겠지. 네? 됐나요? 질문은 이따가. 아, 연습하신 거예요? 아, 훌륭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 보세요. 초과를 알 수 없으면 균형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가 헷갈리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 감소더라고 문제를 안 주고 금리가 인상됐다 인하됐다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는 절 보세요. 이자율의 감소는 하락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주니까 수요 증가하나요? 공급도 증가하죠. 둘 다 증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라고요. 다시 저 보세요.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죠. 그럼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초과를 알 수 없네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고요. 됐죠? 그럼 반대로 저 보세요. 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지역에 가격이 전에보다 올라가고 끝났어요. 가격이 전에보다 올라가고 끝났어. 그럼 전에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럼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는 곳에서는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곳에서는 누가 힘이 세요? 공급자가 힘이 세요? 수요자가 힘이 세요? 공급자 중시 경향을 띠겠죠.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 연결을 시킵니다. 절 보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답해 보세요. 상향시장은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다. 다시 상향시장은 매도인 중시, 매수인 중시. 이게 은근히 빨리빨리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맞게 대답했는지 헷갈려. 기억하는 방법. 상향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는 건 명확히 느껴지시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건 초과 수요죠. 그럼 초과 수요가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다?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띠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 다음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쉬워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저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거래량의 변화는 무조건 증가면 증가예요. 감소면 감소라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때 시장에서의 변화 요인은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겠죠? 자, 합니다. 저만 보세요, 저만. 수요가 전에보다 증가했대요. 거래량? 증가. 어떻게 하셨어요? 증가 이러면 된다. 수요 감소래요. 거래량은? 감소. 어떻게 알았죠? 감소면 감소라고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래요. 그럼 증가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균형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우측 이동하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에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의 우측 이동이에요. 그러면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분명히 전보다는 우측에 찍히겠죠. 좌우를 가지고 우린 거래량의 변화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죠.
그 그림,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그림을 다 종합해서 만든 게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외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거래량은 감소예요. 맞나요?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럼 거래량의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거죠. 그때 거래량의 증가가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절 보세요. 균형점이 여기 있습니다. 좌우는 균형 거래량이에요. 예? 그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여러분 보시는 개념에서 우측 이동하겠죠? 맞죠? 우측 이동했어요. 그럼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죠? 좌측 이동해요. 근데 좌측 이동이 이만큼 돼서 더 크면 전에보다 왼쪽에 있죠?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라고요. 그때 우측 이동한 만큼 좌측 이동하면 증가된 양만큼 감소되면 원래 좌우가 똑같죠? 간 만큼 다시 왔으니까. 되세요? 그럼 거래량 증가가 더 크면 우측 이동보다 좌측 이동이 더 작죠? 그럼 전에보다 우측 이동이라고. 이걸 다 종합한 게 지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때 헷갈리는 건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동시라고만 줬으면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그냥 동시라고만 줬으니까 뭐가 더 많은지 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내용인 거예요. 쉽죠? 안 쉬워도 쉽다고 대답해 보세요. 네. 저라도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잘 보시고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 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볼게요. 정사각형이 있어. 얘를 짜부를 시켜보는 거예요.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렀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상하 변화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좌우 변화는 더 커지죠. 그럼 좌우 변화가 큰 건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래량의 변화가 커지는 거니까 수평선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네요, 한 줄? 그럼 상하 변화가 없겠지.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자, 이걸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가격부터 들어가지 말고 탄력성에서는 양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그럼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했다는 얘기는 가격은 불변.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요. 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가격 변화는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수직선이면 뭘 그려서?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얘가 균형점이 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가격 변화는 크지만 양의 변화는 불변이다. 이렇게 기억하지만 뭘 기억하면 정말 더 쉽다는 얘기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준 순간 양의 변화가 없는 거다. 양의 변화를 따지는 거니까 양의 변화가 빵이겠죠. 양의 변화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불변이죠. 네. 완전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제일 큰 거죠.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양의 변화는 큰 거죠. 가격 변화는 이거 본 것처럼 점점 작아지죠. 네. 그럼 비탄력적이 될수록 양의 변화가 작은 거니까 뭐의 변화가 큰 거다? 얘를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좌우 변화는 작아지는 거고 상하 변화가 커지죠. 이미지를. 그리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죠.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주면 얘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상하 변화는 작고 좌우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비탄력적이면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상하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크고 좌우 변화는 작다. 네, 그러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했죠?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방법.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세요. 무조건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예요. 딱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이 떴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 맞죠? 그럼 아파트 수요에서는 뭐만? 아파트 가격만. 주의하실 건 임대차 활동에서의 가격도 가격이니까 아파트 임대료도 가격이죠. 주의해 두세요. 그럼 잘 볼까요? 잘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체재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해당 재화의 대체재.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게 느낌이 딱 꽂히잖아요. 맞죠? 또 하나, 가격 상승 예상은 지금 가격이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인데 한 달 뒤 1억 5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가격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가격 상승 예상도 가격 이외네요? 고로 수요의 변화네요? 됐죠? 그래서 거의 10초 컷으로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만 꽂혀서 참는다? 수요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만 찾고 그걸 확 찍으면 답이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둘 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전체 수요량이 계산을 했던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에 비용과 뭐는 같아진 상태로 끝난다? 비용과 가격은 같아진 상태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때 이 비용 속에는 여기 보실까요? 생산의 3요소 토지자본 노동, 생산의 4요소 여기 경영까지 포함시킵니다.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생산비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받아서 생산했으면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토지 임대료 제공하나요? 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대가 그러니까 생산비죠. 그 다음 남의 돈을 썼으면 이자 지불해주죠. 남의 노동을 썼으면 임금 지불해주네요. 경영 내가 투입했으면 정상이윤을 포함시켰죠. 그래서 비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 문제 풀 때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X예요. 다 X야. 뭘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X야?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거가 연결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저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정상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 X입니다. 뭐는 다 누려요? 정상이윤은 다 누려요. 뭘 못 누려요? 초과이윤.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어떤 정보가 떴을 때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 그때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강하면 강성, 약하면 약성, 중간이면 중강성. 정보의 종류 3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는 방법. 과수론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과수원. 그러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야? 과수론이라니까 과수원, 기술적 분석 이러시면 돼요. 그럼 현재 정보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겠지. 됐죠? 그러면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돼 있으면
이미 올라 있다고, 과거의 정보는. 파는 사람도 반영해서.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 못 누리네요? 이미 공유된 정보니까. 그 내용이었잖아요. 공유된 순간 그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 못 누리네요? 그럼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 누리네? 그래서 우리가 약성 효율적 시장 내용 따지면 무조건 예를 적고, 이거 뒤에 다 있는 내용이죠. 과현미를 적고, 노사연 씨의 이모님이 현미 씨잖아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과거의 현미 이렇게 해놓고 과현미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자, 약성이면 뭐까지만 반영돼 있대요? 과거 죽여요. 그럼 현미는 동그라미 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작년도에 나왔을 때 아무도 안 헷갈렸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헷갈렸던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를 가지고 뭘 못 누린다는 X? 초과이익을 못 누린다는 X예요?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익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네? 맞나요? 그럼 과거 정보는 공유되어 있는 거네요? 얘들은 공유된 게 아니네요? 맞죠?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면 어디까지 죽여? 현재까지 죽이는 거예요. 얘만 동그라미 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과거,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익 못 누리네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죽어라 해봤자 초과이익은 누릴 수가 없어. 근데 현재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익 누릴 수 있네요?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다 반영됐네?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 못 누려요. 네? 그 대신 뭐는 누린다? 정상 이유는 다 누리죠. 맞죠? 자, 다시. 그래서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뭐는 다 누린다? 정상 이유는 정상적인 이유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은 다 누려요. 질문.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사전적 독점자와 사후적 독점자로 나눠서 누가 초과이익을 누리는지를 공부하죠. 그게 문제의 포인트인데. 그러면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일까요? 사후적 독점자일까요?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익 누리는 게 문제라고. 그럼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정상 이유도 못 누린다 그러면 X라고요. 뭐는 누려? 정상 이유는 누려요. 네. 그 내용이 된 거예요. 이 내용.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경쟁은 부동산학에서, 시장에서 경쟁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초과 이윤 때문에 나타나요. 초과 이윤. 그러면 초과 이윤이 나타나는 경우는 비용과 가격이 같았을 때는 초과 이윤 없어요. 비용이 낮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면 초과 이윤. 가격이 올라가서 비용보다 높아지면 초과 이윤. 맞나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돼요? 지금 경쟁은 초과이윤 때문에 발생했고, 그럼 경쟁은 언제 없어지겠어? 초과이윤이 없어지면 경쟁이 멈춰서겠죠.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 초과이윤은 무조건 빵이 되는 거야. 내용에서. 그래서 경쟁자가 뜨면 무조건 초과이윤은 빵인 겁니다. 저를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빵이죠. 정보에 있어서의 초과이윤이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초과이윤도 반드시 빵이니까 반드시 할당이, 배분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나눠지죠.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빵인 거예요. 다시 질문. 입찰지대는 생략된 단어가 있죠. 입찰 경쟁지대죠. 맞나요? 그럼 입찰지대는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라고 하면 X겠네요? 경쟁이 뜨면 뭐가 빵이라고? 초과이윤이 빵인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빵이 되는 지대인 거죠. 네? 이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내용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비용과 가격이 같아진다네요. 네. 이 곡선의 모양이 왜 수평선, 우상향, 우하향인지를 한번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한 2분만 더 하고 쉴 거예요. 네. 네. 이쪽을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0이고 공급량이래. 얘가 가격이래요. 가격이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기에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유량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죠. 유량 공급, 신규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럼 공급의 장기 공곡선의 모양을 이제 따지면 그 말은 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공급량의 증가가 가능하겠죠. 그때 이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수평선이 될 때가 있고 얘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될 때가 있고 모양이 이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양이 될 때가 있대요. 얘들 다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아니에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와 뭐는 같아지고 끝나요? 비용과 가격은 같아지고 끝나죠? 그럼 지금 수평선이란 얘기는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수평선이란 얘기는 공급량이 증가돼도 뭐가 같아요? 가격이 불변이죠. 비용? 불변 산업이란 얘기잖아요. 됐나요?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면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나요? 가격이 왜 상승해요? 비용이 증가되니까 단위당 비용이. 비용 증가 산업이죠. 네. 그러면 우하향 곡선이라면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얘는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왜 단위당 가격이 하락하죠? 비용이 감소되니까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곡선을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다고요. 정말 어렵게 나오는. 그렇지만 일단 꼭 기억하실 건 이 부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듣고 말아버리세요. 얘는. 자, 원래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수요가 100이 증가하면 공급은 100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당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아. 그럼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꼭 그만큼 만들어요. 수요와의 격차만큼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죠? 초과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비용 증가 산업이면 어떤 한 지역에 수요가 100이 증가해서 공급을 100을 늘리려고 했더니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해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니까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요? 적게 만들고 끝나? 적게 만들고 끝나겠죠. 수요와의 격차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하면 수요가 아직 유지되니까 초과 수요 발생한 만큼 가격이 상승으로 끝나죠. 되세요? 그럼 만약에 비용이 감소되는 산업이라면 100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줄어. 신나지 않아. 신나서 더 만드는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 그러니까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이 하락으로 끝난다고요. 됐나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선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길어. 문제. 주택건설 산업이 지지고 볶고 하더니 이때 원래 가격과 같아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X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다 줄을 그어버렸죠. 뭐만 보란 얘기야? 비용 증가 산업이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가격 증가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가격 상승.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비용과 가격은 항상 같아지고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저는 빨리 풀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져. 지는 빨리 풀겠지. 내가 빨리 풀어야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을 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잘 쉬고 돌아오세요. 네.